12. 우리가 전선으로 돌아간 것은 바르셀로나 시가전이 끝나고 사흘쯤 뒤였을 것이다. 시가전이 끝나고 난 후라, 그러니까 신문에서 헐떡이 경쟁을 보고 난 후라, 예전처럼 순진하고 이상주의적인 관점으로 그 전쟁을 생각하기가 어려웠다. 스페인에서 몇 주 이상을 보낸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어느 정도씩은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 바르셀로나에 온 첫날 만났던 신문 특파원이 생각났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른 여느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은 사기요. 그때 나는 그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지금 생각해 봐도 당시에는 그 말이 진실이 아니었다. 오월에는 그랬다. 그러나 이제 점점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실 모든 전쟁은 진행되는 과정보다 점차 타락해 간다. 개인적인 자유나 진실한 언론 보도는 군사적 효율성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추측할 수 있었다. 카발레로 정부가 무너지고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우익 정부가 들어서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 한두 주 뒤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새로운 정부는 단번에 노동조합의 힘을 분쇄하는 일에 착수할 터였다. 나중에 프랑코에게 승리를 거둔다 해도 이후의 전망은 장밋빛이 아니었다. 스페인을 재조직화하는 일과 같은 엄청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신문에서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눈속임에 불과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이나 프랑스에서와 같은 민주주의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뒤 스페인은 완전히 분열되고 탈진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는 독재가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노동자 계급이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은 사라져버린 것이 명백했다. 그것은 곧 전체적인 움직임이 일종의 파시즘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라는 뜻이었다. 물론 파시즘이라는 이름 말고 좀 더 우아한 이름이 붙을 터였다. 그리고 이곳은 스페인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보다는 더 인간적이고 비능률적인 파시즘이 될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악랄하기 짝이 없는 프랑코의 독재였다. 또한 스페인의 분단으로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상존했다. 실제로 경계선이 그어질 수도 있고 두 개의 경제구역으로 나뉠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우울한 전망이었다. 그렇다고 프랑코와 히틀러의 더욱 노골적이고 발전된 파시즘과 싸우는 현재의 정부를 위해 싸울 가치가 없다는 말은 아니었다. 또한 전후에 들어설 정부가 어떤 결함을 가지게 될지라도 프랑코의 통치는 그것보다 더 나쁠 것이다. 노동자들에게는 도시의 프롤레타리아들에게는 누가 이기든 결국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농업국가이다. 농민들은 정부의 승리에 의해 이익을 얻을 것이 틀림없었다. 적어도 몰수한 토지의 일부는 농민의 소유로 남을 터였다. 그렇게 될 경우 프랑코가 점령했던 곳에서도 토지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러면 스페인의 일부 지역에 남아있던 실질적인 농노제는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끝났을 때 정권을 장악할 정부는 어쨌든 성직계급과 봉건제에 반대할 것으로 보였다. 적어도 당분간은 교회를 제어할 것이고 국가를 근대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하고 교육과 보건을 장려하는 등의 일을 할 것이었다. 전쟁 동안에도 이런 방향으로 일이 얼마간 진행되었다. 그러나 프랑코는 단순히 이탈리아와 독일의 꼭두각시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봉건적 대지주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캐캐묵은 교권주의적, 궁극주의적 반동을 표방하는 존재였다. 인민전선이 사기일지는 모르나 프랑코는 시대착오였다. 오직 백만장자나 낭만주의자들만이 그가 승리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더욱이 파시즘의 국제적 위신에 타격을 주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다. 1, 2년 전부터 그 문제가 악몽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1930년 이래 파시스트들은 늘 승리를 거두었다. 이제 그들이 매를 맞을 차례였다. 누구한테서 매를 맞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가 프랑코와 그의 외국인 용병들을 바다로 몰아낼 수만 있다면 설사 스페인 자체가 숨막히는 독재에 시달리고 유능한 인사들 모두가 감옥에 갇힌다 해도 그 승리는 세계 정세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려놓는 엄청난 일이 될 터였다. 그것만으로도 이 전쟁은 이길 가치가 있는 것 같았다. 당시에 나는 이런 방식으로 상황을 파악하였다. 지금은 네그린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와는 달리 그의 정부를 높이 평가하는 편이다. 네그린 정부는 훌륭한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싸움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기대 이상의 정치적 관용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나는 전후 정부의 경향은 파시스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스페인이 분열되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내지 않는 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내 의견을 밝혀둔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말이 들어맞듯 내 말도 그러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막 전선에 도착했을 때 보브 스마일리가 영국으로 돌아가다 국경에서 체포되어 발렌시아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스마일리는 지난 10월부터 스페인에 있었다. 그는 몇 달 동안 통일노동자당 간부로 일했으며 다른 독립노동자당 당원들이 도착하자 의용군에 입대했다. 석 달만 복무한 뒤에 영국으로 돌아가 순회 선전 활동을 한다는 조건이었다. 우리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그가 체포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는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으며 변호사의 접견도 금지되었다. 스페인에는 현실적으로 인신보호영장이 없었다. 따라서 재판은 물론이고 고발 없이도 몇 달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둘 수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석방된 사람으로부터 스마일리가 무기 소지죄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무기란 전쟁 초기에 사용되던 원시적인 형태의 수류탄 2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스마일리는 포탄 조각을 비롯한 다른 기념품들과 함께 그 수류탄을 순회 강연에서 청중에게 보여줄 생각이었던 것이다. 탄약과 도화선도 제거한 상태였다. 그것은 그저 쇠로 만든 원통일 뿐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이었다. 결국 수류탄은 구실일 뿐이고 통일노동자당의 연계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 분명했다. 바르셀로나 전투가 막 끝난 당시는 당국이 그 전투에 대한 공식적 설명에 반박할 만한 사람들을 스페인 밖으로 못 나가도록 안달하던 시점이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일로 국경에서 체포되곤 하였다. 스마일리의 경우도 처음에는 그저 며칠 붙들어 두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스페인에서 한번 감옥에 들어가면 재판이 있든 없든 다시 나오기가 힘들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우에스카에 있었다. 그러나 한참 더 우측으로 배치를 받았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잠시 명령했던 파시스트 요새의 맞은편이었다. 나는 30명가량의 병사를 지휘하는 테니엔테를 맡게 되었다. 아마 영국군의 소위 계급에 해당될 것이다. 부대에서는 정식 임관을 신청해 놓았다. 그러나 내가 정식으로 임관될지는 불확실했다. 전에 의용군 장교들은 정식 임관받기를 거부했다. 정식으로 임관되면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의용군의 평등정신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식 임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베냐민은 이미 대위로 임관되었고 코업은 소령이 되는 절차를 밟는 중이었다. 물론 정부는 의용군 장교들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의용군 장교들에게 소령보다 높은 계급은 절대 주지 않았다. 아마 더 높은 지휘권은 정규군 장교들과 전쟁 학교 출신의 새로운 장교들에게만 부여할 생각인 것 같았다. 그 결과 우리 29사단에서는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이 모두 소령 계급장을 다는 묘한 과도기적 상황이 벌어졌다. 전선에서는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카 도로를 둘러싼 전투는 사그라들었으며 6월 중순이 되어서야 다시 시작되었다. 우리 진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격병이었다. 파시스트 참호들은 150m 이상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또 우리는 직각으로 돌출해 있었기 때문에 적은 우리의 두 면을 노릴 수 있었다. 돌출부의 모서리가 가장 위험했다. 그곳에서 늘 부상자가 발생했다. 파시스트들은 이따금씩 소총으로 발사하는 소형 폭탄이나 그와 비슷한 무기를 사용하며 우리 쪽을 공격했다. 그런 폭탄은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터졌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가 죽었다. 폭탄이 날아오는 소리를 들은 다음에 피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다. 그 폭탄으로 인해 땅에 생기는 구멍은 겨우 세숫대야만 했다. 밤에는 따뜻하고 쾌적했다. 그러나 낮에는 타는 듯이 더웠다. 성가신 모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르셀로나에서 올 때 입었던 깨끗한 옷은 곧 더러워졌다. 저 너머 무인지대의 버려진 과수원에는 벗지들이 하얗게 변색되었다. 이틀간 억수로 비가 퍼부었다. 게이노에는 물이 넘쳤고 흉벽은 30cm 정도 가라앉았다. 그래서 며칠 동안 형편없는 스페인제 삽으로 끈적끈적한 진흙을 파내야 했다. 이 삽은 손잡이도 없었고 양철 숟가락처럼 잘 휘었다. 상부에서는 중대마다 참호용 박격포를 한 대씩 주기로 약속했다. 나는 박격포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우리는 밤이면 평소처럼 순찰을 돌았다. 전보다는 위험했다. 파시스트 참호에는 병력이 늘었고 경계도 철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철조망 바로 밖에 깡통들을 널어놓았다. 딸랑거리는 소리만 들리면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낮에는 우리가 무인지대에서 저격을 했다. 100m만 기어가면 키 큰 풀잎들에 가려진 도랑이 나타났다.
거기서 파시스트 흉벽의 틈이 보였다. 우리는 도랑에 소총 받침대를 설치했다. 한참 기다리면 카키색 군복을 입은 병사가 서둘러 그 틈을 지나치는 모습이 보이곤 했다. 나는 몇 번 사격을 했다. 누가 내 총에 맞았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아무도 안 맞았을 것이다. 내 소총 사격 솜씨는 형편없었다. 그러나 재미는 있었다. 파시스트들은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는지 몰랐다. 나는 언젠가는 한 명쯤 쓰러뜨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파시스트를 쓰러뜨리기는커녕 오히려 파시스트 저격병이 나를 쓰러뜨렸다. 전선에 가서 열흘쯤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총알에 맞는 경험은 아주 흥미롭기 때문에 자세히 묘사할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아침 5시 흉벽 한쪽 구석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침 5시는 늘 위험한 시간이었다. 동이 트면서 해를 등지게 되기 때문이다. 흉벽 위로 머리를 내밀면 하늘을 배경으로 머리 윤곽이 뚜렷이 드러났다. 나는 보초들에게 교대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 도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느낌이 왔다.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기는 하지만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는 무척 어렵다. 대략적으로 말해서 폭발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었다. 크게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빛이 번쩍거려 앞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엄청난 충격을 느꼈다. 통증은 없었다. 아주 격렬한 충격만 느꼈을 뿐이다. 정극에 몸이 닿았을 때의 느낌과 동시에 완전한 무력감을 느꼈다. 짓눌리고 움츠러들어 무로 변해버린 느낌이었다. 앞에 있던 모래 주머니들이 엄청난 거리로 멀어졌다. 아마 번개에 맞았을 때도 이런 느낌이 아닐까. 나는 즉시 총에 맞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굉음과 섬광 때문에 바로 옆에 소총이 오발되어 맞은 줄 알았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다음 순간 나는 무릎이 꺾이면서 쓰러졌다. 머리가 땅에 부딪히면서 꽝 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치지 않았다. 멍하고 어찔어찔한 느낌이었다. 매우 심하게 다쳤다는 의식은 있었으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통증은 없었다. 나와 이야기를 하던 미국인 보초가 앞으로 달려나왔다. 일은 맞았나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을에 이슴직한 소동이 일어났다. 들어올려 어디를 맞은 거야? 셔츠를 열어봐. 등등. 미국인은 내 셔츠를 찢기 위해 칼을 달라고 했다. 내 호주머니에 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려 했다. 순간 오른팔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통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모호한 만족감을 느꼈다. 아내가 틀림없이 기뻐할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녀는 늘 내가 부상당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래야 큰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순간 갑자기 어디를 맞았는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궁금해졌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총알이 몸의 앞쪽 어딘가에 맞았다는 것은 의식하고 있었다. 말을 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희미하게 끄끄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다시 시도를 하자 어디를 맞았냐고 물을 수 있었다. 목이라고 병사들이 말했다. 들것 담당자인 해리웹이 붕대와 함께 응급치료때 쓰라고 준 작은 알코올 병 하나를 가져왔다. 병사들이 내 몸을 들어 올리자 입에서 피가 쏟아졌다. 뒤에 있던 스페인 병사가 총알이 목을 관통했다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알코올 기운을 느꼈다. 평소 같았으면 엄청나게 따가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상쾌할 정도로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병사들은 나를 다시 눕혔고 누군가가 들것을 가져왔다. 총알이 목을 관통했다는 것을 안 순간 나는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총알이 목 한가운데를 관통하고도 살아남은 사람이나 짐승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입 가장자리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다. 동맥이 날아갔구나 나는 생각했다. 경동맥이 잘렸을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했다. 내가 죽음을 예상한 시간은 2분쯤 되었을 것이다. 그것도 재미있었다. 그런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는 것도 재미있다는 뜻이다. 처음 떠올린 것은 다분히 간섭적이게도 아내였다. 두 번째 떠오른 것은 세상. 생각해보면 결국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세상이었다. 그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한 격렬한 분노였다. 나는 그 감정을 매우 생생하게 느낄 만한 여유가 없었다. 나는 이 터무니없는 불운에 격분했다.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냐. 전투도 아니고 이 연병을 참호한 귀퉁이에서 순간의 부주의 때문에 죽게 되다니. 나는 또 나를 쏜 사람 생각도 했다. 어떻게 생겼을까? 스페인 병사일까? 외국인 병사일까? 나를 마치었다는 사실을 알까? 등등. 그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낄 수 없었다. 그가 파시스트였다면 나도 그를 죽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만일 그 순간에 그가 포로가 되어 내 앞에 끌려왔다면 잘 쏜 것을 축하해 주기만 했을 것이다. 물론 내가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병사들이 막 나를 들것에 올려놓았을 때 마비되었던 오른팔이 풀리면서 엄청나게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때는 쓰러지면서 팔이 부러진 줄로 알았다. 그러나 그 통증 때문에 안심이 되는 면도 있었다. 죽어갈 때 감각이 더 예민해지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점차 정상적인 감각들을 가지게 되었다. 어깨에 들것을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고 있는 가엾은 병사들한테 미안하기도 했다. 야전 병원까지는 2km 정도였다. 그러나 길이 고약했다. 울퉁불퉁하고 미끌미끌했기 때문이다. 나도 하루 이틀 전에 부상자를 운반한 적이 있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다. 참호 가장자리를 따라 군데군데 늘어선 은백양 나무잎이 얼굴을 스쳤다. 은백양이 자라는 세상에서 살아 숨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생각했다. 그러나 팔의 통증이 극심했다.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애써 참았다. 숨을 거칠게 몰아쉴 때마다 입에서 피거품이 나왔기 때문이다. 군의관은 붕대를 다시 감고 모르핀을 한 대 놔주고는 나를 시에탐으로 보냈다. 시에타모의 병원은 서둘러 지은 목조 오두막으로 부상병들은 보통 그곳에 2~3시간 머물다가 바르바스트로나 레리다로 이송되었다. 나는 모르핀에 마취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통증은 심했다.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다. 피만 계속 삼키고 있었다. 내가 이 지경인데도 미숙한 간호사는 병원 규정에 따른 식사, 수프, 달걀, 기름기 많은 스튜 등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양의 식사였다. 그 식사를 강제로 먹이려 하였다. 스페인식 병원 운영 방법의 전형적인 예였다. 내가 먹지 않으려 하자 간호사는 놀라는 것 같았다. 나는 담배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담배 기근인 상태라 그곳에는 담배가 한 대도 없었다. 곧 몇 시간 자리를 비워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동지 2명이 나를 찾아왔다. 야, 살아있군 그래? 좋아. 손목시계, 권총, 손전등 등을 내놓게. 칼도 있으면 줘. 그들은 내 소지품을 모두 가지고 떠났다. 부상자가 생기면 늘 있는 일이었다. 즉시 부상병의 소지품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었다. 손목시계, 권총 등은 전선에서 귀중한 물건들이었으며 그냥 부상병의 배낭에 넣어두면 이송되는 도중에 어딘가에서 도둑맞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자 조금씩 들어온 병자와 부상자들이 구급차 몇 대를 채울 만하게 되었다. 우리는 바르바스트로로 떠났다. 대단한 여행이었다. 흔히 이런 전쟁에서는 팔다리에 부상을 당하면 회복되지만 복부에 부상을 당하면 반드시 죽는다고들 이야기했다. 나는 이제야 그 이유를 깨달았다. 뇌출혈이 일어나기 쉬운 부상을 당한 사람은 포장도로 위를 들컹거리며 그 먼 길을 가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이 도로는 무거운 트럭들 때문에 박살이 났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보수를 한 적이 없었다. 쾅, 들컹, 우당탕. 나는 그 길을 가면서 어린 시절 화이트시티 박람회에서 보았던 위글이라는 무시무시한 물건이 떠올랐다. 야전병원에서는 우리 몸을 들것에 고정시키는 것을 잊었다. 나는 그래도 왼팔에 힘이 남아 버틸 수는 있었다. 그러나 한 가엾은 부상병은 바닥에 떨어져 말로 못할 고통을 겪었다. 또 한 부상병은 걸을 수는 있어 구급차 한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만 사방에 토해놓고 말았다. 바르바스트로의 병원은 매우 혼잡했다. 침상들은 서로 닿을 듯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 부상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병원 열차에 실려 레리다로 후송되었다. 나는 5~6일가량 레리다에 있었다. 큰 병원이었다. 병인한 군인과 부상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 환자들까지 되는 대로 뒤섞여 있었다. 내가 있던 병동에는 무시무시한 부상을 당한 환자들이 몇 명 있었다. 내 옆 침상에는 머리가 검은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이런저런 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 에메랄드빛 오줌을 누웠다. 그래서 그의 요강은 우리 병동의 구경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영어를 하는 네덜란드인 공산주의자는 병원에 영국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를 사귀러 왔다. 그는 영어 신문을 가져다 주곤 했다. 그 네덜란드인은 10월 전투에서 큰 부상을 당했다. 그 후에 이럭저럭 레리다 병원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간호사와 결혼까지 했다. 부상 때문에 한쪽 다리가 오그라들어 굵기가 내 팔뚝만 했다. 휴가를 나온 의용병 2명이 친구를 면회왔다가 나를 알아보았다. 내가 전선에 나간 첫 주에 만났던 병사들이었다. 18살 정도의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내 침대 옆에 어색하게 서서 할 말을 생각해내느라 애를 썼다. 이윽고 내가 부상을 당해 안타깝다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일제히 꺼내 나에게 주었다. 그러고는 돌려줄 틈도 없이 달아나 버렸다. 정말 스페인 사람들다웠다.
나중에 나는 시내 어디를 가도 담배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이 일주일치 배급받은 것을 몽땅 털어주고 간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일어나서 한쪽 발을 삼각근에 걸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냥 늘어뜨리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아팠다. 한동안은 쓰러질 때 입은 상처로 인해 몸 안의 통증이 심했다. 게다가 목소리도 거의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한순간도 총상 때문에 아팠던 적은 없다. 보통 이런 식인 것 같다. 총알이 주는 엄청난 충격 때문에 국지적으로 감각이 마비된 것이다. 반면 포탄 파편은 총알처럼 강한 충격을 주지는 않지만 통증은 지독하다. 병원 구내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 정원의 웅덩이에서는 금붕어를 비롯하여 짙은 회색의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돌아다녔다. 잉어과에 속하는 물고기였던 것 같다. 나는 가만히 앉아 몇 시간씩 물고기들을 구경하곤 했다. 레리다에서 일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아라곤 전선의 병원 체계가 어떤지 알 수 있었다. 다른 전선도 마찬가지였는지는 모르겠다. 병원들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좋았다. 의사들은 유능했으며 약과 장비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두 가지 심각한 결함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것이다. 그중 한 가지는 전선에 가까운 병원들이 모두 부상자 후송소 정도로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후송받지 못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말로는 부상자 대부분을 곧바로 바르셀로나나 타라고나로 이송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운송수단 부족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면 중간에 시에타모, 바르바스트로, 몬손, 레리다 등지에 머물러야 했다. 그동안에는 분대를 가끔 가는 것 외에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 때로는 그런 치료마저도 받지 못했다. 포탄으로 뼈가 부러지는 등 심한 부상을 당한 병사들은 붕대와 소스코로 만든 일종의 덮개 같은 것으로 부상 부위를 싸놓았다. 그리고 겉면에 연필로 부상 내용을 적었다. 그러면 보통 열흘 뒤에 바르셀로나나 타라고나에 도착한 다음에 덮개를 벗길 수 있었다. 가는 도중에 부상 부위를 진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몇 안 되는 의사가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서둘러 병상 옆을 지나가며 그래요 바르셀로나에 가면 치료해 줄 거예요 하고 말할 뿐이었다. 늘 마냐나에 병원 열차가 바르셀로나로 떠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또 한 가지 결함은 유능한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스페인에는 훈련받은 간호사를 공급해주는 기관이 없는 듯 했다. 아마 전쟁 전에는 간호사 일을 대부분 수녀들이 맡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나는 스페인 간호사들에게 개인적인 불만은 없다. 그들은 나에게 아주 잘해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무지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 모두 체온을 재는 법은 알았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붕대 묶는 법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그 결과 너무 아파서 스스로 자기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무시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간호사들은 어떤 환자가 일주일 동안 변을 못 보아도 그대로 놓아두었다. 씻을 힘도 없어 가만히 있는 환자들을 씻겨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 팔이 부러진 가엾은 친구는 나에게 3주 동안 세수 한 번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심지어 병상도 며칠씩 그대로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병원을 가나 음식은 아주 좋았다. 사실 너무 좋았다.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스페인에서는 환자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는 것이 전통의 모양이었다. 레리다에서는 식사가 아주 좋았다. 오전 6시경에 먹는 아침 식사에는 수프, 오믈렛, 스튜, 빵, 백포도주, 커피가 나왔다. 점심은 더 어리어리했다. 민간인 대부분이 식량 부족으로 심하게 시달릴 때인데도 이 정도였다. 스페인 사람들은 가벼운 식사 따위는 인정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들은 환자에게도 건강한 사람들과 똑같은 음식을 주었다. 늘 영양가가 높고 기름기가 흘렀다. 모두 올리브 기름을 듬뿍 적신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내 병동에 있는 사람들을 바르셀로나로 후송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나는 간신히 아내에게 곧 도착한다고 전보를 칠 수 있었다. 곧 병원 측에서는 우리를 버스에 빽빽하게 실어 역으로 보냈다. 기차가 출발을 하고 나서야 우리와 함께 가게 된 병원 자백부들은 태연한 표정으로 우리가 가는 곳은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타라고나라고 말했다. 기관사의 마음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다. 스페인답군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전보를 치는 동안 기차를 세워놓고 기다려주기로 한 것도 역시 스페인다웠다. 그리고 그 전보가 아내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은 더욱더 스페인다웠다. 우리는 나무 좌석에 놓인 평범한 3등 칸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날 아침 처음으로 병상에서 나온 사람들도 많았다.
오래지 않아 더위와 진동 때문에 반수가량이 쓰러져 버렸고 몇 명은 바닥에 토했다. 병원 자백부들은 사방에 시체처럼 쓰러진 형체들 사이를 요리조리 다니며 커다란 염소 가죽 물통에 가득 든 물을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뿜어주었다. 정말 더러운 물이었다. 지금도 그 맛이 기억난다. 우리는 해가 저물 무렵 타라고나에 들어섰다. 기차는 해안을 따라 달렸다.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바다가 보였다. 우리 기차가 역으로 들어설 때 병사를 가득 실은 국제군의 열차가 역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철도 위의 육교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손을 흔들었다. 아주 긴 열차였다. 열차 칸이 터져나갈 정도로 병사들이 빽빽했다. 뚜껑이 없는 화물차에는 야포들이 실렸고 그 주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그 열차가 노란 저녁빛을 받으며 지나가던 장면을 유난히 또렷하게 기억한다. 창문마다 시커먼 얼굴들이 웃음을 짓고 있었다. 총신들이 길게 가로놓고 주홍색 스카프들이 풀럭였다. 열차는 우리를 지나쳐 천천히 미끄러졌다. 뒤로 청록색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외국인들이야, 누군가가 말했다. 이탈리아인들이야. 물론 그들은 이탈리아인들이었다. 그렇게 그림처럼 모여서 그렇게 우아하게 군중의 인사에 담냐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일 리 없었다. 반수가량은 열차 위에서 포도주와 벽나발을 불고 있었지만 그 우아함에는 변함이 없었다. 우리는 나중에 이들이 사물에 구리달라하라에서 큰 승리를 거둔 부대에 속하는 병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휴가를 마치고 다시 아라곤 전선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다수는 불과 몇 주 뒤에 우에스카에서 전사했다. 우리 가운데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은 사람은 객차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이탈리아인들을 응원했다. 창밖으로 목발 하나가 흔들렸다. 붕대를 감은 팔로 적군처럼 격려를 하기도 했다. 전쟁을 우화적으로 그려낸 그림 같았다. 열차를 가득 채운 싱싱한 남자들은 자랑스럽게 전선을 향하여 위로 올라갔다. 부상당한 사람들은 전선으로부터 물러나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나는 무게 화차의 야포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다. 야포를 볼 때마다 생기는 현상이었다. 동시에 전쟁은 결국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지워버리기 힘든 사악한 느낌이 되살아났다. 타라고나의 병원은 무척 컸으며 모든 전선에서 후송된 부상자들로 가득했다. 별의 별 부상자가 다 있었다. 어떤 부상자들은 최신 치료법에 따라 처치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구경하는 것은 끔찍했다. 부상 부위에 붕대를 감지 않고 그대로 펼쳐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철사에 한냉사 망을 걸쳐 놓아 파리만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한냉사 밑으로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붉은 젤리처럼 드러났다. 얼굴과 목에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한냉사로 만든 둥그런 철모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입은 붕대로 막았으며 입술 사이에 고정된 작은 관을 통해 숨을 쉬었다. 아주 외로워 보이는 이 가엾은 친구는 어슬렁거리며 한냉사를 통해 상대를 보았지만 말은 하지 못했다. 나는 타라고아의 사나흘 머물렀다. 그동안의 원기를 회복했다. 하루는 천천히 해변까지 걸어가 보기도 했다. 해변의 생활은 평소와 거의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신기했다. 산책로를 따라 늘어서 멋진 카페들과 1000km 이내에서는 전쟁 같은 것은 없는 양 해수욕을 하고 갑판 의자에 앉아 일광욕을 하는 뚱뚱한 지역 부르주아지들. 그러나 공교롭게도 나는 해수욕을 하던 사람이 익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렇게 얕고 미지근한 바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같았는데 전선을 떠난 지 8, 9일이 지났을 때 마침내 나는 진찰을 받을 수 있었다. 새로 도착한 환자들을 진찰하는 진료소에서는 의사들이 큰 가위를 들고 석고로 만든 가슴 바지를 잘라내고 있었다. 늑골, 쇄골 등이 부서진 병사들의 가슴으로부터 전선 후방의 응급치료소에서 씌워놓은 덮개를 뜯어내는 것이었다. 크고 지저분한 가슴바지 위로 불안한 표정의 지저분한 얼굴이 튀어나와 있었다. 일주일 동안 깎지 못한 턱수염은 덥수룩했다. 활달하고 잘생긴 30살가량의 의사가 나를 의자에 앉히더니 거친 가재 조각으로 내 혀를 잡아 힘껏 멀리까지 당겨냈다. 이어 치과용 거울을 목구멍 쪽으로 들이대고는 아 하는 소리를 내라고 했다. 혀에서 피가 나고 눈에서 눈물이 날 때까지 들여다보더니 의사는 성대 하나가 마비되었다고 말했다. 언제 목소리를 찾게 되나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요? 목소리는 절대 찾지 못합니다. 의사가 명랑하게 대꾸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틀렸다. 한두 달가량 나는 속삭이는 정도로만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뒤로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다른 성대가 보증을 해준 것이다.
팔의 통증은 총알이 목 뒤의 신경가락들을 끊어놓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신경통처럼 쿡쿡 쑤셨다. 한 달가량 계속해서 아팠다.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오른손의 손가락들도 반쯤은 마비되었다. 5달이 지난 지금도 검지손가락에는 감각이 없다. 목 부상의 결과치고는 희한하기는 하지만 내 부상은 작은아마 진귀한 구경거리였다. 여러 의사가 혀를 끌끌 차며 부상을 살피고는 다행이군, 다행이야 하고 중얼거리곤 하였다. 한 의사는 아주 권위 있는 태도로 총알이 약 1mm 정도 동맥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 의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이 무렵 내가 만난 모두가 의사건 간호사건 약사건 주위의 환자건 목에 관통상을 입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지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선뜻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예 총에 맞지 않았더라면 더 큰 행운이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